예, 안녕하십니까. 신종 코로나 때문에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저도 하여튼 보직을 맡고 또 코로나 관련 보직이라서 학교에서 일이 바빠서 요즘은 책을 잘 못 읽는 관계로 자주 못 올려드리는 걸 미리 사과드리고요. 오늘도 좀 큰 책을 두껍고 어려운 책을 읽지 못해서 그냥 그 여러분 중에 반응이 괜찮으신 분이 계셨던 것 같아서 일본 역사를 제가 좀 전에 공부한 뭐 이렇게 취미로 읽은 적이 있어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일본 책을 좀 읽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그 겐페이 전쟁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사실은 되게 오래전 일입니다. 1100년대. 지금으로 치면 800년도 전이죠. 한 850년 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우리로 치면 고려 시대입니다. 이 겐페이 전쟁에서 겐페이의 뜻은 겐이 원이고 한문으로 페이가 평인데요. 일본에 원시와 평시라는 유명한 성씨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이게 저자가 아니라 당시 유명했던 두 가문의 사람들 중에 한 명씩 적어놓은 건데요. 다이라노 기요모리, 평청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어는 헷갈리죠. 평 그러면 평하고 비슷한데 이건 한문 뜻이고 일본 또 그 그 훈으로 읽으면 다이라랍니다. 그러니까 평이 페이고 그게 다이라고 원이 우리나라 한문으로 원이 그냥 그 일본 사람들은 원을 겐이라고 비슷하게 읽지만 그거의 뜻은 미나모토. 노는 무슨 집안의 그러니까 다이라 집안의 기요모리, 미나모토 집안의 요시츠네 이런 두 인물을 중심으로 제가 원시와 평시 간의 전쟁, 겐페이 전쟁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라이, 일본 사무라이라고 많이 하죠. 근데 왜 제가 하필이면 이렇게 800 몇십 년 전의 거를 소개시켜 드리냐 하면요. 일본 사무라이의 중심은 딱 성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평시하고 원시입니다. 즉, 일본 사무라이들이 많이 있지만 그 사무라이의 대장이 되는 사람들은 항상 평시, 즉 다이라시나 원시, 미나모토 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밌죠? 이 평시와 원시의 기원을 보면요. 일본 황제, 이제 자기 사람들은 천황이라고 하죠. 뭐 정치적으로 이걸 어떻게 부르냐 했지만 그냥 일본 사람 따라서 황제나 천황이라고 저는 여기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일본의 천황의 후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이제 뭐 교토 쪽에 남아서 계속 세력을 펼치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지손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왕의 중심 그 종가하고 너무 멀어진 사람 중에 일부가 우린 이렇게 살면서 뭐 귀족 대접도 못 받고 이제 뭐 발에 차이는 게 이제 뭐 천황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하는 판에 여기서 뭘 이러고 있냐. 우린 차라리 귀족도 포기하고 무사가 되겠다. 이런 이유로 된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그룹이 평시고 한 그룹이 원시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시는 다이라시, 원시는 미나모토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당시 중심인 일본에서 서쪽에 있는 교토가 아니고 당시에 야만인들이 살고 있어서 일본 교토 정부가 아직도 정벌해서 자기 나라 땅으로 막 싸워서 삼아야 되는 지금의 동경 쪽이죠. 일본은 우리나라 중국인 서쪽에서 문명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계속 동쪽으로 정벌을 해나가서 끝에 가면 이제 그 홋카이도까지 정벌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당시는 뭐 예를 들어서 야만인이죠. 일본으로 치면 야만인과 그 중국 한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인 이 문화적인 천황 쪽의 격전지가 동경이었던 겁니다. 이 동경 쪽에서 그 야만인들과 전투를 벌이는 건데 뭐 좀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이 서부 개척을 한다 해서 막 인디언들하고 싸워서 쫓아내듯이 당시 약간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 저기 동경 쪽에 가서 거기 원주민들 쫓아내고 우리 거기 땅을 정복해라. 그래서 이쪽 사람들이 동쪽의 무사들이 많이 살게 되었고 그 무사의 중심은 평시와 원시. 왜냐하면 아무래도 무사들도 뭔가 이 천황 쪽 사람하고 뭉치고 싶은데
평시 원시가 뭐 천황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평시 쪽 아니면 원시 쪽으로 무사들이 갈라져서 이제 거기서 싸웠던 겁니다. 그렇다고 평시와 원시가 그때 사이가 나빴던 건 아닌데요. 그러다가 교토에서 이제 한창 천황하고 천황 가문하고 그 귀족들이 살고 있으니까 얘네들 사이에 내분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내분이 났을 때 말싸움으로 그치면 좋은데 이제 아무래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우리나라 당파 싸움처럼 걔네도 사이가 나빠지고 서로 죽이고 싶어진 거죠. 그런데 자기네들은 힘이 없으니까 저 동쪽에 동경 쪽에 있는 싸움 잘하는 애들 좀 불러오자. 특히 거기 평시 원씨는 뭐 우리 그 천황 자손이라서 우리도 잘 알지 않냐. 그래서 얘네들을 자꾸만 불러다가 교토에서 싸움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뭐 전형적으로 이렇게 그 문신들이 무신의 힘을 빌어서 내분을 벌이는 것이 이제 그 문신이 몰락하고 무신 사무라이의 시대가 오는 전조곡이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사무라이들은 동경에서 싸우면서 저 교토에 있는 분들은 정말 고귀하고 머릿속에 훌륭한 게 많이 드신 분이야. 그분들 명령은 따라야지라는 그 시골틱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르더니 저기 가서 저 귀족 죽여라. 저 그 왕자 죽여라. 죽이니까 이게 뭐 별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무슨 뭐 귀족이나 왕족도 별것도 아니네. 우리가 칼로 찌르니까 다 죽이고 걔도 가까이서 보니까 별것도 없네. 우리보다 똑똑할 것도 없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먼저 기선을 제압한 것이 평시 가문의 다이라노 기요모리라는 인물입니다. 그 기요모리는 그 이 황족과 귀족 간의 대결을 이제 대신해서 이제 뭐 A라는 황족, B라는 귀족을 대신해서 C라는 황족과 뭐 D라는 귀족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 전투에서 두 차례 큰 전투가 있었는데 두 번 다 승리하는 쪽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승리할 때 한 번은 그 원씨, 그러니까 뭐 이게 둘이 특별히 뭐 이렇게 원씨하고 평씨가 나쁘다기보다는 뭐 귀족이 A하고 B가 그 전투를 하는데 뭐 평씨는 아무래도 A 편을 들면 원씨는 뭐 평씨와의 그거보다는 그냥 귀족이 도와달라니까 그래 우리 이쪽 도와주자 라고 하다가 평씨와 원씨가 싸웠는데 뭐 몇 번 원씨가 이기게 됐지만 결국은 평씨가 원씨를 다 무찌르고 승리함으로써 원씨가 싹 교토에서 자취를 감추고 중요인물들이 다 죽습니다. 또 평씨도 당시에는 여러 평씨 안에 가문이 있었는데 또 전투를 할 때 그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A라는 그 왕자 편에 들었는데 다른 평씨들은 뭐 B라는 왕자 또 대결했더니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이긴 거죠. 그래서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무라이들을 다 죽이고 교토 사무라이를 완전히 독점적 체제로 갔다. 또 하나는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이렇게 성공한 데에는 그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사실 그 무슨 평시 가문의 애가 아니라 당시 천황이 자기가 아끼던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을 이제 다이라 평시 가문에 내리면서 얘가 지금 내 애를 임신하고 있으니까 잘 키워라 라고 했던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평시 가문에서도 얘는 평시 애가 아니라 천황의 사생아다 라고 이제 알고 그것이 소문이 쫙 났던 거죠. 그래서 다시 당시에 아무리 싸움을 잘하고 세력이 커도 무사 신분의 무신이 급격한 출세를 하기 힘든데 다이라노 기요모리는 결국 천황 바로 밑에 어떤 귀족이나 문신보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밑에 연도를 썼는데요. 다이라노 기요모리가 되게 오래 살았습니다. 1118년에 태어나서 1181년에 죽었으니까 뭐 거의 한 70세 가까이 아니군요. 63세? 63세. 예, 63세까지 살았네요. 당신은 오래 사는 건데 그런데 고려 무신은 아니라고 아시죠? 뭐 그 정중부, 이방, 이고 등이 일으킨 그 고려 무신의 난이 1170년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대에 그 일본에서 그 황족끼리의 전투를 무사들이 대신하다가 무사들이 권력을 잡는 이런 형태와 고려에서 화가 난 무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문신을 싸그리 죽이는 건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신기하게 그 고려와 일본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귀족 문신들이 다 죽고 그 무신들이 세력을 잡게 됐다. 당시에 무슨 어떤 그 기풍이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이 기요모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정권을 잡아서 거의 독재 체제를 구축했는데 약간 무리수를 두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자기 딸을 지금 천황의 7번째 왕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런데 1번 왕자가 천황이 되었다가 이제 죽고 그 왕자의 아들이 천황이 되었지만 이 사람을 기요모리가 상황은 누구냐면 1번 왕자가 천황이 됐을 때 그 아빠인 왕이 할아버지 왕이 죽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옛날에 태종이 세종한테 주듯이 상황으로 군림하고 있었는데 그 되게 첫째 아들하고 양녕대군하고 태종이 사이가 나쁘듯이 이 일본 왕자도 자기 아버지가 너무 독재적이고 자기가 뭘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불만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 첫 왕자 천황과 그 아버지인 상황이 사이가 나빴는데 그 첫째 왕자가 죽고 첫째 손자한테 가니까 아버지 상황이 에이 얘네는 안 되겠다. 저기 내 손자지만 얘 쫓아내고 내 왕자 많으니까 딴 사람한테 천왕자를 주자라고 했는데 이때 가장 받을 확률이 높았던 거는 3번의 모치히토라는 왕자였다고 합니다. 1번이 죽고 2번은 그때 절에 들어가서 스님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3번이 나다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천황의 자리 누구한테 갔냐? 7번한테 갔죠. 이상할 거 없죠. 왜냐하면 기요모리가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가 그 천황이 되면 자기 딸은 천황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천황의 가문이 다 자기 자손이 되니까 여기서 욕심을 부려서 7번 왕자를 천황을 시키고 자기의 손자, 자기 딸이 낳은 그 자기의 외손자가 그 태자가 됐다가 결국은 자기 사위도 물러나게 하고 자기 손자 안토크 천황이라는 이름인데요. 3살이 되던 해에 그러니까 자기 외손자가 3살이 됐는데 천황을 시킵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나라를 먹은 거죠. 그래서 좀 과욕을 부렸는데요. 이게 잘 넘어갔으면 좋은데 그 3번 왕자 기억하시죠? 모치히토 왕자가 능력도 있고 자기가 천황이 되려고 했는데 자기가 지금 자기 동생 그러다 동생이 아들로 내려가 버리니까 이거 나는 천황 될 기회가 완전히 잃었구나라고 분노해서 전국 사무라이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너희들 다 일어나서 이 발칙한 기요모리를 죽여라. 어디 무신 사무라이 신분에 지금 갑자기 제일 높은 사람이 됐다가 자기 딸을 왕자한테 시집 보내고 그리고 자기 손자를 천황을 시키고 이런 그 근본도 없는 애를 어떻게 가만 놔두냐라고 다 보내는데 이제 당시에 보낸 거를 다 알아챘겠죠 기요모리가. 그래서 모치히토를 제거해 버립니다. 모치히토가 반란을 일으켰으나 모치히토가 감히 상대가 안 되니까 기요모리가 여기서 모치히토를 죽입니다. 그래서 잘 해결됐으면 좋았겠으나 그 기요모리를 죽이라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사실은 천황이 됐어야 되는데 라는 모치히토가 그 경문을 보냈고 그걸 자기가 받았는데 또 좀 들으니까 그 발칙한 기요모리가 그 모치히토 왕자를 죽였다. 이렇게 들으니까 그렇지 않아도 꿈틀꿈틀대던 동경 지역의 무사들이 사무라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구심점은 옛날에 다이라시에게 패배한 기요모리에게 패배한 미나모토시 겐시들의 후손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때는 평시 아니면 원시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평시를 토벌하려면 그에 맞먹는 원시밖에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 원시의 대표적인 사람, 즉 다이라노 기요모리랑 싸워서 거의 비등비등했던 사람이 요시토모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요시토모는 당연히 죽임을 당하고 요시토모의 큰 아들들도 같이 싸우다 죽었는데 요시토모가 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중에 어린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요리토모입니다. 요리토모. 즉 살아남은 요시토모, 즉 다이라노의 옛날 적이었죠. 미나모토 원시의 그 대표적인 장군의 아들 중에
큰아들들은 다 죽고 살아남은 아들 중에 제일 나이가 많은 애가 요리토모인데, 그 요리토모도 사실은 10살 정도 됐기 때문에 당시 죽이려고 했으나 다이라노 집안의 그 엄마들이 아유 그 불쌍한 꼬마아이를 왜 죽이냐라고 동정을 했다고 그러죠. 아무래도 같은 무사 집안이니까 뭐 이게 지금 그 천황하고 귀족들 대리전을 벌이는 거지, 원래는 사이가 좋은 집안이니까 아유 저 집안 꼬마까지 죽일 거 있냐,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유배를 보냈고요. 그리고 호조라는 그 사무라이를 시켜서 이 요리토모를 잘 감시해라고 했는데, 그 호조의 그 딸이 있었는데 되게 그 똑똑하고 성격이 강한 딸 마사코라는 딸이 있었는데, 이 마사코가 요리토모를 좋아해서 둘이 결혼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호조가의 사위가 돼버리는 이런 인물이고요. 당연히 나중에 이 호조가 요리토모를 도와서 다이라노를 치게 됩니다. 역시 그 아무리 어려도 죽이는 게 맞았나 생각이 좀 들죠. 요시츠네는 그 요시토모, 죽은 요시토모 장군의 가장 어린 아들, 거의 갓난아기였고요. 요리토모하고는 그 엄마는 다릅니다. 예, 뭐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젊은 엄마가 나는 이제 다이라노 키요모리를 내가 섬길 테니까 대신 내 아들을 살려달라라고 해서 키요모리가 그래 뭐 그까지 깐난에 절에 맡겨라라고 해서 절에 맡겨지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얘네 둘이 이제 요시츠네죠. 얘네 둘이 이제 자라서 이 다이라노 평씨 집안을 치러 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때 전투를 제일 잘한 건 형인 요리토모가 아니라 요시츠네였다고 합니다. 요시츠네가 군대를 이끌고 가서 그래도 그 센 일본을 전국을 지배한 다이라시 평시인데 이치노타니 전투라고 고베 지역, 지금 고베 지역에서 전투를 벌여서 이기고요. 이때 그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리겠지만 그 해안 쪽에서 이렇게 모래사장 쪽으로 쳐들어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뒤에는 코베는 모래사장 뒤쪽에 거대한 이런 절벽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절벽으로 설마 누가 쳐들어올 줄 몰랐는데 그 요시츠네가 이 절벽을 타고 내려가면서 이제 그 적군을 친 거죠. 그래서 방심하고 있던 뒤통수를 맞아서 다이라노 씨가 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야시마 전투라고 해서 시코쿠, 즉 오사카 앞에 있는 섬 쪽에서 난 건데요. 역시 당시는 이제 그 배가 백길이 전투를 벌일 줄 알고 항구 쪽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요시츠네가 항구 쪽이 아닌 뒤쪽에 상륙해서 항구로 내려가면서 육지에서 공격하는 바람에 이겼고요. 맨 마지막에는 단노, 그러니까 계속 밀리는 겁니다. 코베 시코쿠에서 밀려서 드디어 그 시모노세키, 우리나라랑 제일 가까운 거죠. 스시마의 건너편에 있는 시모노세키까지 와서 거기 단노우라라는 데서 전투를 벌였는데, 배를 타고 전투를 벌였는데 그때 또 요시츠네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화살을 쏘되 적군의 사무라이를 쏘지 말고 그 배를 젓는 애 또는 배를 조종하는 민간인을 쏴라 라고 해서 걔네들을 쐈더니 배가 이제 갑자기 방향을 잃고 막 헤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배를 다 물결에 휩쓸리게 해서 이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시츠네가 이렇게 3번의 큰 전투에서 맹활약을 하면서 원씨가 평씨를 이기고 겐베이 전투의 최종 승리자가 됩니다. 이치노타니 전투, 지금의 그 아까 말씀드린 코베 쪽인데요. 코베는 이렇게 앞에 그 모래사장이 있고요. 뒤쪽은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절벽이에요. 이 사진이 절벽 위에서 찍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 말 타고 내려가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저기 지금 집들, 하얀 집들이 있는데 군사들이 모여서 저 북쪽에서 이제 쳐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이 위에서 말을 타고 내려가면서 적의 후방을 쳐서 이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발한 전략으로 당시에 이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좀 조정할까요? 예. 요시츠네 잠깐만요. 예, 요시츠네를 좀 얘기하면요. 요시츠네가 왜 이렇게 잘했냐? 요시츠네는 전형적인 무사가 아니라 절에서 혼자 성장한 사람입니다. 당시 일본의 전형적인 무사는 1대1로 싸우는 게 전형적인 무사였습니다. 즉, 뭐, 옛날에 정정당당하게 1대1로 붙잖아요. 그 원래 그 장수들이. 즉,
뭐 미국 원주민 인디언처럼 1대1로 붙어서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또 1대1로 붙고 뭐 이런 식으로 비겁하게 적의 뒤통수를 치지 않는 1대1 대결을 하는데 요 시즌에는 아니 이기면 그만이지 그걸 뭘 뒤통수 치고 말고 있냐. 그리고 뭐 1대1로 싸우면 뭐하냐. 그냥 저기 적군이 한 명 와서 싸우자. 그럼 우리가 10명 나가고 걔를 죽여버리면 뭐 장군이 죽으면 도망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어떻게 보면 요즘으로 보면 정말 맞는 전략인데 당시로서는 저렇게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한 사무라이가 있는가라는 비웃음을 당하는 그런 전략을 썼는데 그 이유는 요시츠네가 무술은 배웠을 때 그 사무라이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절에서 혼자 배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승리를 해서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시츠네를 따라서 승리를 다 한 다음에 사무라이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저기 완전히 우리 창피하다 쟤 때문에. 물론 거기에는 요시츠네가 너무 큰 전공을 세웠기 때문에 이걸 가로챌까봐 자기들도 좀 싸웠다라는 공을 세우려는 것도 있었을 겁니다. 당시 요시츠네는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생각이 모자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껏 요시츠네가 데리고 가서 평시를 다 물리친 다음에 원시 쪽 무사들이 요리토모, 즉 요시츠네의 형이죠. 전쟁에서는 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얘는 요리토모한테 달려가서 야, 네 동생 싸움 잘한다고 하는데 애가 성격이 안 좋다. 그 정정당당하지 못해서 정말 창피하다. 이런 애는 나랑 같이 일 못하겠다. 네 동생이라고 감싸면 우리는 너랑 일 못한다. 라는 식으로 막 협박을 해서 요리토모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 내 동생이지만. 또 한편 요리토모도 내가 저기 최고 사령관인데 요시츠네 얘가 공을 너무 세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겠죠. 어떻게 보면 그 약간 이순신 장군이 공을 세우니까 인조가 얘 때문에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얘가 왕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심리가 이미 작용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무사들도 공격하고 형인 요리토모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결국 요시츠네는 팽을 당하고 결국은 요시츠네가 그래서 반발하다가 죽음까지 당합니다. 그래서 형의 큰 공을 세우고 정말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갖고 일본을 군사를 몰아서 통일한 큰 공을 세웠으나 결국 자기 부하와 형에게 죽음을 당한 요시츠네, 미나모토노 요시츠네는 지금도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사랑받고 안타까워하는 인물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렇게 해서 평시는 그나마 그때까지는 자기가 귀족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무사 출신이지만 귀족이다. 그래서 아직 무사 가문이 사무라이 그 정권이 세워졌는지 잘 모르지만 이제 미나모토 가문은 원래 동경에 있잖아요. 교토에는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경 쪽에 여러분 가보시면 가마쿠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가마쿠라가 왜 이렇게 문명의 중심이 됐냐? 미나모토 집안이 다이라 집안을 멸망시키고 천황을 멸망시키진 않았죠. 그 교토를 통일한 다음에 교토의 정권을 세우지 않고 너희는 거기서 알아서 해라. 우리 원래 기반인 동경 쪽에 다시 동경보다는 그때 가마쿠라가 더 번화지였기 때문에 가마쿠라의 정부를 세우겠다 해서 가마쿠라 막부라는 정부를 세웁니다. 이게 첫 번째 막부고요. 일본은 사실 그 다음에 무로마치 막부,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세우는 에도 막부, 이렇게 막부가 3번 있는데요.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또 무로마치 막부, 에도 막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무인 정권이 들어선 원시와 평시의 일본의 무인 정권. 근데 우리나라는 무인 정권이 결국 끝났지만 일본은 최근 메이지 유신까지 무인 정권이 계속돼 왔죠.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생각에는 몽고 때문이다. 만약에 몽고 같은 거대한 세력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그때 최씨 무인 정권이 어떤 형태로든 계속돼서 계속 우리나라도 무신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었을 텐데 몽골이 워낙 강하니까 최씨 무인 정권이 30몇 년을 싸우다 무인 정권이 결국 종식이 됐고요. 반면에 일본은 태풍 가미카제 영향으로 몽골의 침입을 막았기 때문에 무인 정권이 계속 유지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